엔하이픈 성운이 밀라노 거리에 등장하자마자 이탈리아 경찰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막 개막했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개막식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밀라노 시내가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도 성화 봉송 때문에 말이죠. 보통 올림픽 성화 봉송이라고 하면 유명 선수나 저명 인사들이 조용히 뛰어가면서 관광객들이 박수 몇 번 치고 사진 찍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번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엔하이픈의 성운이었거든요. 여러분 엔하이픈 아시죠? K-팝 4세대를 대표하는 그룹 중 하나인데 이 그룹의 비주얼 담당이자 메인 댄서인 성운이 밀라노 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진짜로요.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도로 전체가 사람들로 꽉 찼고 성화봉송 경로가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성운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성화를 들고 달려야 하는데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도로 양옆은 물론이고 건물 창문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매달려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요. 심지어 일부 팬들은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서 성운을 찍어댔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여러 겹으로 설치했는데도 사람들의 열기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게 현지 언론 보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성화보다는 성운을 보는데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올림픽 성화 봉송의 본래 취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올림픽 정신을 알리고 성화의 상징성을 전달하는 건데 이날만큼은 성화는 그냥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카메라 렌즈가 성운만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탈리아 현지 방송사들도 성화 중계를 하다가 아예 성운 클로즈업으로 카메라를 전환했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성화 봉송이 아니라 성운 봉송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성운이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성운은 K-팝 아이돌이 되기 전에 무려 10년 동안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했던 진짜 운동선수였어요. 그냥 취미로 좀 탄 게 아니라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지냈던 엘리트 선수였다는 거죠. 즉 이번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은 그에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스포츠에 대한 오마주이자 완성되지 못한 올림픽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 미리 소개되면서 현지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단순히 K-팝 스타가 왔다가 아니라 동계 스포츠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경심을 가진 아티스트가 성화 봉송을 한다는 것에 이탈리아 국민들도 큰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영하의 추운 날씨였는데도 수많은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탈리아 팬들이 들고 나온 플래카드를 보면 한글로 직접 쓴 응원 문구들이 빼곡했다는 거예요. 성운아 사랑해, 엔하이픈 화이팅 같은 한국어 메시지를 손수 써서 만든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한국어로 응원을 외쳤어요. 심지어 태극기를 두른 팬들까지 등장해서 여기가 이탈리아 밀라노인지 서울 강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장면 보면서 진짜 소름 돋지 않았나요?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한국어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K-팝의 힘이자 한류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심장부에서도 도시를 마비시킬 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된 거죠. 성운 한 명이 등장했을 뿐인데 밀라노 교통이 마비되고 이탈리아 경찰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이런 광경은 과거 서구 중심의 문화 패러다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가수가 유럽에서 공연한다고 하면 한인 교포들이나 모이는 작은 행사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에서 그것도 패션과 예술의 도시 밀라노에서 한국의 아이돌 한 명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강국의 위상입니다. 성운의 성화 봉송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개막식이 시작됐는데요. 이탈리아답게 역사와 예술, 패션을 총동원한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어요. 16세기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을 시작으로 큐피드와 푸시케 신화를 모티브로 한 무용이 펼쳐졌고
오페라 거장들을 상징하는 대형 가면과 화려한 색채 퍼포먼스가 이어졌죠. 이탈리아가 가진 문화적 유산을 총동원해서 만든 개막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공연을 했는데 립싱크 논란이 터지면서 관중들한테 야유를 받았거든요. 라이브로 불렀어야 하는데 립싱크를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죠. 뭐 이런 건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패션명가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이탈리아 국기색 의상과 공중고해사들이 만든 오륜기 퍼포먼스는 진짜 장관이었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과 함께 펼쳐지는 공중 퍼포먼스는 올림픽 개막식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92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각 나라의 개성이 드러나는 의상들이 볼거리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단이 22번째로 등장했을 때 정말 엄청난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피겨 스케이팅의 차준환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경기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차준환은 이미 전 세계 피겨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선수잖아요. 기술력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스케이터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가 등장하자 외국 관중들까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는 겁니다. 우리 선수단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당당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좀 긴장한 표정으로 딱딱하게 입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선수들은 개막식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었거든요.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도 취하고 진짜 축제를 즐기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여유의 차이예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철저히 준비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개막식부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죠. 피날레에서는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내순 도르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매듭에서 영감을 받은 성화대의 불꽃이 점화되면서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이었죠. 이탈리아의 문화적 자존심을 총동원한 무대였고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개막식 뒤에는 선수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바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올림픽 개막 직전에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선수 13명이 한꺼번에 감염되면서 격리 조치가 내려졌고 팀 전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거죠. 노로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나요? 이건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한 바이러스예요. 감염자가 만진 물건, 같이 쓴 수저,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무서운 놈이거든요. 게다가 증상도 끔찍해요. 심한 구토와 설사, 복통이 동반되는데 이게 운동선수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하루 이틀 앓고 나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거든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 하는 선수들한테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더 큰 문제는요. 핀란드 팀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스위스 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팀 전체가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수촌 전체가 이미 감염 위험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선수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같은 시설을 쓰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여기서 노로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선수촌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각국 선수단마다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고 선수들은 외부 식당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선수촌 식당의 음식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는데 수천 명이 함께 먹는 대량 급식 시스템에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구토와 복통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선수들의 경기력은 물론이고 출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무서운 적이거든요. 4년 동안 준비한 올림픽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여러 도시로 나뉘어 개최되는 분산 개최 방식이라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경기가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등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열리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동 시간이 길어졌고 이동 중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게다가 기온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라 음식 관리가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환경이었어요. 버스로 몇 시간씩 이동하면서
차가운 샌드위치나 식어버린 파스타를 먹어야 하는 상황. 그것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안고서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메달을 따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음식 하나하나가 다 불안하고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선수들과 외신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식사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마자 다른 나라 선수들과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거든요. 한국 선수들의 밥은 왜 저렇게 다르냐?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왜 우리에겐 저런 시스템이 없느냐는 부러움 섞인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한국이 뭘 한 거냐고요? 진짜 놀라운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대한체육회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대비해서 무려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2억 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다 썼냐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발열 패드, 도시락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투자한 거예요. 이 도시락이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도시락 용기가 아니라 특수 제작된 트레이 시스템이에요. 트레이 하단부에 발열 패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물만 부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즉시 열이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도 필요 없고 전자레인지도 필요 없고 그냥 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몇 분 안에 도시락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대기실에서도, 심지어 영하 10도의 야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 일정이 밀려서 식사 시간이 늦어져도 몇 시간씩 버스로 이동해야 해도 눈보라가 치는 야외 경기장에서도 항상 따뜻한 한 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음식 구성이에요. 단순히 밥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한식 풀코스가 들어가 있어요. 따뜻한 밥, 국, 반찬, 김치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고 메뉴도 매일매일 바뀌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삼겹살 등등. 한국 선수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제공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음식에 질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거죠. 한국 급식팀은 선수단보다 먼저 밀라노에 도착했어요. 현지 식자재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점검했고 한국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지역에 각각 별도의 급식 거점을 구축했고요. 경기가 어느 지역에서 열리든 선수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루 2번 전 선수단에 한식 풀세트를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게 단순한 도시락 배달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이건 선수들의 컨디션을 책임지는 전략적 시스템이에요. 외부 식당 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로바이러스 같은 감염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한국 선수들은 검증된 식자재로, 검증된 조리 환경에서 검증된 급식팀이 만든 음식만 먹어요. 외부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분리된 식사 시스템인 겁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선수촌 식당에서 불안하게 밥을 먹거나 외부 식당을 전전하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될 때 한국 선수들은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준비의 차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차이인 거죠. 외국 선수들이 식어버린 파스타를 뜯어먹으며 컨디션을 걱정할 때 한국 선수들은 따끈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먹으면서 든든하게 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고 익숙한 집밥 맛이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운동선수들한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원천이고 회복의 수단이고 심리적 안정의 도구예요. 특히 올림픽처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회에서는 익숙한 음식,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낯선 환경, 낯선 음식, 낯선 맛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어떤가요? 밀라노에 있어도 매일 한식을 먹어요. 집에서 먹던 그 맛, 엄마가 끓여준 그 국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엄청나요. 아, 나는 잘 먹고 있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선수촌 내에서 금세 화제가 됐어요.
소셜미디어에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외국 선수들의 댓글이 폭주했거든요. What? 저게 가능해? 우리도 한국 도시락 먹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김이 나? 진짜 부럽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진 거예요. 심지어 일부 외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촌 앞에 가서 냄새라도 맡고 싶다고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였대요. 한식 냄새가 선수촌 복도까지 퍼지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복도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한국 선수들이 우리 도시락인데 맛있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도 이 시스템에 주목했어요. 올림픽 취재 온 기자들이 한국 선수단의 급식 시스템을 별도로 취재할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하지 않느냐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한국에 분리된 급식 시스템이 감염 예방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생각해보세요. 핀란드 팀은 선수 13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격리됐어요. 스위스 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수들은 4년을 준비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올림픽 출전조차 불투명해진 거예요.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선수들이 병상에 누워서 구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근데 한국 선수단은 어떤가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한 방역 체계 덕분에 모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이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적 접근의 결과예요. 대한체육회가 22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이 시스템은 단순히 밥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수들을 모든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선수 보호 시스템이었던 거죠. 음식을 통한 감염 차단, 영양 관리,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의 스포츠 행정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 따라가기 바빴잖아요. 올림픽 가면 다른 나라들 하는 거 보고 배우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선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저게 가능해?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건 이제 외국 선수단들이에요. 이게 바로 국력의 차이고 선진국의 위상인 거죠. 22억 원을 선수들의 도시락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그것도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발열 패드 기술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급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도시의 거점을 만들고 매일 수백 개의 도시락을 완벽한 품질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말이에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손에 꼽아요. 여기에는 한국의 기술력도 한몫했어요. 발열 패드 기술이 단순해 보여도 사실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거든요. 물만 부으면 정확한 온도로, 정확한 시간 동안 일정하게 열을 내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음식이 타버리고 너무 미지근하면 제대로 안 데워져요. 정확한 온도 조절과 지속시간 유지가 핵심인데 이걸 완벽하게 구현한 거예요. 게다가 이 도시락은 휴대성도 뛰어나요. 버스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대기실에서도 쓸 수 있고 심지어 야외에서도 쓸 수 있어요. 밀봉이 완벽해서 이동 중에 음식이 쏟아질 걱정도 없고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선수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급식 문화도 한몫했죠. 우리나라는 급식 선진국이에요. 학교 급식부터 시작해서 군대 급식, 회사 급식까지 대량 급식 시스템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매일 수만 명에게 균일한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올림픽 급식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죠. 한식의 특성도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한식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국, 찌개, 밥 모두 따뜻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도시락 시스템이 한식과 정말 잘 맞는 거죠. 반면에 서양 음식은 샌드위치나 샐러드처럼 차갑게 먹는 것도 많고 파스타도 식으면 맛이 없긴 하지만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한식은 식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더욱 빛을 발한 거예요. 영양학적으로도 한식이 우수하다는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균형 잡힌 영양소,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 채소 중심의 건강한 구성.
이 모든 게 운동선수들한테는 완벽한 식단이에요. 게다가 한식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몸에 부담도 적어요. 경기를 앞둔 선수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노로바이러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각국 선수단들이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음식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급식 시스템이 경쟁력이구나라는 걸 말이죠. 아마 다음 올림픽부터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나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 몇몇 나라 선수단에서 한국 급식팀한테 조언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도시락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하려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고, 기술 개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량 급식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선수들의 입맛을 이해하는 세심함이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시스템인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